네, 이 전 시간에는 이제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약간 독특한 권리예요. 나머지 일반적인 권리들은, 그러니까 물권들은 모두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지만은 지역권만 독특하게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 즉 토지가 토지, 물건이 물건에 대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요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사람이 이제 물건에 대한 권리가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157페이지에는 이제 지상권인데요. 이 지상권도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또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상권을 다룹니다. 자, 지상권은 이제 이런 거예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항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자, 갑이 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자,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갑이 자기의 건물, 자기 이름에, 그러니까 자기 건물을 짓는 거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갑은 토지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제 건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요. 남의 토지에.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남의 토지, 자기 토지가 아닌 거죠. 남의 토지에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은 만약 이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은 갑은 당연히 철거를 청구하게 되면 이 사람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철거될 걸 뻔히 하면서 남의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는 없겠죠. 지어봤자 어차피 철거해야 되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따라서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살 돈은 없고 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을은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요. 철거되지 않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거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을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다고 하더라도요. 토지에 대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건물을 이제 소유하게 되겠죠. 건물은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 을이 갖게 되겠죠. 갑은 토지에 대한 소유자고요. 토지 소유자이고 소유권은 이제 갑이 갖고요. 자, 건물의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건물이 철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을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져야 되겠죠. 토지 사용권이 있으면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을에게 있기 때문에 을은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을은 건물 소유권 이외에 토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을 갖지 않으면은 사용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이라는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을이 가질 수 있는 토지 사용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토지 사용권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상권입니다.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 대표적인 것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지상권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개념을 정리하면 어떤 건물 소유자 또는 이 토지 위에요. 나무를 소유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수목이라고 하죠. 수목은 나무를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만약에 씹어버리면은 이 나무는 갑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의 이 나무를 계속 소유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건물이나 나무 이렇게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철거되지 않고 계속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걸 가능해요. 우리가 보통 전세권 그러면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만을 생각을 하는데 토지도 전세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전세권. 또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임차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권에 해당되는 거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때 임차권은 이건 채권인 거죠. 이건 채권이고요. 채권은 우리 법에서 구성을 하고요. 지상권과 전세권, 요것은 이제 물권이 됩니다. 물권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서는, 그 물권으로서는 전세권은 주로 어떻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주로 이용하는 권리일 것이고 토지에 대해서는요 주로 지상권을 이용을 합니다. 지상권. 네,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거의 임차권으로 이용을 합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죠. 토지 소유자가요,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마음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토지 소유자와 그 건물 소유자 사이에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 계약을 통해서 이런 권리들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한다.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계약에서 취득합니다. 이때 그 계약의 내용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면은 이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었으면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었으면은 임차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물권을 을이 취득하게 되면 물권은 강력한 권리라는 거죠. 강력한 권리가 이다. 을이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권리가 약화되겠죠. 반대로 채권은 약해요. 물권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을의 권리가 약할수록 갑의 권리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설정해 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요, 지상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소유과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임차권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나 지상권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봅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와 계약. 이것은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라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계약을 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 사용권으로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자,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을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또 예외가 있죠. 법률 행위를 통해서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우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취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은 성립되기 때문에 주로 법률행위,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 이것을 중심으로 보고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지상권, 이런 것들을 특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되는 지상권이라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법률 행위에 의한, 계약에 의한 지상권을 한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뒤에서 설명하게 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요. 현실의 지상권들은 대부분 다 법정지상권이니까 차라리 중요한 것은 법정지상권이 시험 문제는 더 자주 나옵니다. 법정지상권에. 자, 이것은 뭐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자, 개념을 보죠. 개념. 건물, 공작물, 수목,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지상물이 되겠죠. 지상,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 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죠. 이런 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토지 사용권을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지상권, 일반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와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당사자, 지상권 설정 계약은 누구랑 하겠습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죠?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지상권자가 되겠죠. 이 지상권자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이제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상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설정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을이 지상권자가 되겠죠. 건물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지상권자가 되겠죠. 지상권자, 을이.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전속기간은요, 우리가 전속기간은요,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요,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서 한 2년 지상권을 설정해 줘요.
자, 그러면 2년이 지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 사용권을 이제 상실하게 되겠죠. 2년이 지나면 토지 소유권이, 토지 사용권이 상실하게 됐다. 소멸되게 됐으니까 을은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무단으로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을은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콘크리트 건물을 만들었는데 5층짜리 건물을 만들었는데 2년 있다 철거해야 된다. 이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단단한 건물은요, 일반적으로 수명을 요새는 잘 짓기 때문에 한 40년 뭐 이상 돼도 끄떡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명을 이제 30년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단단한 건물,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한 지상권 설정 계획을 하려면 최소한 30년간이 보장이 됩니다. 30년간. 그래서 을은요,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30년. 굉장히 긴 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요, 그 계약을 10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요, 무조건 30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30년을 넘어서 50년 계약을 할 수 있느냐? 50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30년을 이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큰 글씨로 있죠. 최단기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최단기로 무조건 30년이 보장되고 최장기는 제한이 없어요. 50년, 100년, 200년.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영구 무한으로도 가능합니다. 영구 무한으로. 그래서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 영구 무한. 그러니까 최장기는 제한이 없다는 것은 영구 무한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무한대로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기간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그 280조 하나만 보죠.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할 때는 다음 연한보다 단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견고한 건물, 철근 콘크리트 건물 이런 게 되겠죠. 수목. 나무도 수명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도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이런 소유 목적은요, 30년보다 단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지상권이 보장이 됩니다. 계약을 한번 하면은. 그리고 밑에 281조 보시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최소한 30년은 보장되기 때문에 최소한 30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으로 30년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보죠. 토지 소유자가요,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30년간 을이 이 토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갑은 어떻습니까? 이 토지가 시가가 한 10억 정도라고 해보죠. 10억 정도 되는 시가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을은 30년 동안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갑이 이 소유권을요, 만약에 뭐 병이라는 사람한테 판다라고 해보죠. 그럼 병도 어떻습니까? 병은 새로운 소유자지만 을은 지상권자라고 하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상권을 지금 계약을 했던 갑에게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소유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이 사람은 30년간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요, 병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봤자 30년 동안은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지를 않겠죠. 만약에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을 때요. 나대지였을 때 시가가 10억이다 그러면은 병은 얼마 주고 사겠습니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 가치가 쭉 떨어지게 되겠죠.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해봤자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큼 떨어지겠습니까?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겠죠. 실제 가치는 30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뭐 3억, 2억으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 가치는요, 한 뭐 3억까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5억 정도는, 반 정도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병이 물건 살 때는 어떻습니까? 5억만 주고 사게 되겠죠. 5억 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5억만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지상권을 설정해 줄 일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면은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요, 설정해 줬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상권은 이럴 때 설정을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어떤 사람이 내 땅에다 건물 지으라고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내가 토지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토지 소유자인데 여기다 건물 지으라고 허락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지상권은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뭐 지방자치단체가 땅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공장을 이제 위치를 해야 되겠죠. 공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요.
공장 유치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 50년, 뭐 100년까지 사용하게 해줄 테니까 여기다 공장 좀 지어달라는 거예요. 공장 좀. 공장을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장을 짓게 되면 우리 아까 설명했죠.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토지 소유권자는 굉장히 소유권의 약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면서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해주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토지에 대해서는 주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여기 있는 젊은이들 취직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보다 다른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토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공장을 짓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삼성전자 공장이 되겠죠. 삼성전자 공장. 그러나 토지는 누구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공장 지어서 돌리라는 거죠. 해달라는 거죠. 손해보면서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럼 공장 지었을 때, 이 공장 지었을 때 최소한 몇 년은 보장이 돼야 돼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장이 되어야 공장 지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권은 굉장히 긴 기간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상권이 설정이 되고요.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라고 했을 때요. 아, 을이라는 사람한테 설정해 줘야겠다. 내가 이 토지를 별로 사용할 가능성도 없으니까 그냥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줘야 되겠다. 설정해 줄 때는요. 이 토지 가치 하락분, 5억만큼 토지 가치가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 5억만큼 하락을 했죠. 그럼 그 5억이요. 마이너스 5억에 해당하는 부분, 원래 10억짜리를 이 5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을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을은 30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크겠죠. 30년간 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토지의 시가가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 지상권의 가치가 5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서 지상권에 대한 설정해 주는 대가로 얼마를 받겠습니까? 5억을 받게 되겠죠. 이것을 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달달이 뭐 30만 원씩을 내라. 1년에 뭐 400만 원을 달라. 이런 식으로 사용료를 이제 받겠죠. 그 사용료는 굉장히 비싸겠죠. 이런 사용료,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소속적으로는 뭐 지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법적인 정확한 용어는 지료입니다. 그래서 지료를 받으면서 사용하게 해주겠죠. 물론 공짜로 사용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유상으로 지료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등기하면 성립하고요. 이때 계약을 하면서 이제 지료를 얼마를 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약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을은 30년 동안 사용료를 내면서 그 물건을 이제 그 토지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상권의 효력, 그 지상권의 효력이라는 것은 지상권의 이제 내용을 말합니다. 내용.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남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타인의 토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겠죠. 건물 소유권을 위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이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래서 토지 사용권을 가진 지상권자는 이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때 토지의 원소유자와 토지의 주인이 바뀌어도 토지 양수인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토지의 소유자가 갑에게서 병으로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물권이기 때문에 바뀐 소유자에게도 당연히 양수인이 되겠죠. 소유권을 양수한 사람. 계약을 맺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러면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상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원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니까 반드시 건물이 존재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은요. 먼저 어떻습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토지 사용권부터 취득한 다음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겠죠. 토지 사용권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뭐부터 합니까? 지상권부터 취득을 하는 거죠. 지상권을 취득을 하고 이것은 보죠. 약정. 계약은 약정을 말하는 거죠. 약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지상권이기 때문에 이제 약정 지상권이 됩니다.
근데 보통 지상권 그러면 이게 약정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 지상권을 먼저 취득을 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권을 성립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먼저 취득을 한 다음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일시불로 5억을 주고 3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뭐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 조금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부실공사가 일어나가지고 5년 있다가 멸실이 됐어요. 5년 있다가. 5년 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그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이 사라졌으니까 지상권으로 당연히 소멸되느냐. 이 사람은 지금 30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5억을 지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5년 있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해버리면 5억도 날아가고 지상권도 날아가고 안 되겠죠. 따라서요, 멸실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토지 사용권으로서 지상권을 갖습니다. 30년 약정을 했으니까요. 30년 약정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건물을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건물을 위해서 여전히 또 지상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상의 건물이 멸실한다고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은 얼마든지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권자의 처분권 보장이 있는데요. 권리는요, 소유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다른 소유권 이외의 권리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채권도 사고 팔면서 양도할 수 있죠. 채권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처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물권들도 당연히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전세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엄청난 권리입니다. 5억의 가치가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할 수 있어요. 전세권도 처분할 수 있고 저당권도 처분할 수 있고 다 팔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적당히 하다가 5년 있다가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건물을 다시 지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상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지상권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라는 처분금지 특약이 있어도 지상권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전세권과 구별이 되는데요. 이 전세권은 주로 건물에 대한 권리예요. 건물에 대한 권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전세를 내줄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전세 들어오는지 보죠.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이 버릴 수도 있고요. 또 좋아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가장 인기 있는 그 전세권자는 이제 신혼부부들이죠. 신혼부부들은 깨끗하게 사용하면서 오히려 더 멋지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얘가 다섯이 있다. 그런 때는 다 전세 안 주는 거죠. 건물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요. 전세권을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동의 없이는 딴 사람한테 전세권을 처분하지 말아라. 만약에 신혼부부라고 해가지고 을한테 전세권을 줬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 계약기간 2년 동안에 1년 있다가 병한테요. 전세권을 팔아버렸는데 여기는 애가 다섯이다. 그러면 갑에 대한 배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애 있는 사람한테는 전세를 안 주려고 했는데 결국 애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살게 되겠죠. 그 집에서. 따라서 건물 사용권은요. 이렇게 건물 사용에 있어서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설정 계약을 하면서 전세권자 너는 내 승낙이 없이는 다른 사람한테 전세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이런 처분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처분금지 특약을 했을 때는 갑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처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상권은요. 토지 사용권이에요. 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혼부부가 사용하느냐, 애가 다섯이 있는 집에서 사용하느냐 차이 없죠. 따라서요. 지상권에 있어서는요. 처분을 할 때 반드시 내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처분하지 못한다는 그 처분금지 특약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양갈의 3번의 상린권은요. 지상권자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지상권자면 이 부동산, 이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을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이제 이용 조절, 이해 조절을 위한 상린권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상린권, 지상권자, 전세권자에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또 넘기시면요. 양가로 4번 보시면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존속기간이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30년 계약을 해서 30년이 이제 도과가 됐어요. 도래했다는 거죠. 30년이 왔습니다. 그럼 30년이 오게 되면은 이제 지상권이 이제 3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상권은 소멸하게 되겠죠. 지상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지상권을 소멸했기 때문에 소멸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건물이 현존해요. 요새는 건물 잘 만들어가지고 30년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어떻게 돼요? 쌩쌩하죠. 건물이 현존합니다. 근데 건물은 현존하는데 지상권은 소멸해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무단점유자가 돼버리잖아요. 무단점유자가 되니까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건물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은 소멸했기 때문에 건물을 이제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쌩쌩한 건물을 이렇게 철거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상권이 존재하는 동안에요. 존재하는 동안에 월 지료로 50만 원씩을 냈습니다. 50만 원씩을 냈다라고 해보죠.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나가지고 지상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은 현존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상권을 소멸했으니까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10층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철거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 규정. 특별 규정은 뭐냐면요. 철거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지상권자는 비록 30년이 다 됐지만은 건물이 아직 현존하기 때문에 다시 갱신을 해달라는 거죠. 갱신 청구. 지상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계속 사용하면 월세 50만 원 주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30년 지나기만을 기다렸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갱신을 해주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따라서 난 갱신 싫어. 그래서 갱신을 갖다 거절합니다. 갱신을 거절해요. 나는 갱신하지 못하겠다. 나가라 이거죠. 나가라고 하게 되면 갱신을 못 해주겠다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지상권자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건물을 만들 때는 이건 10억이었지만 3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아직 5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5억 주고 사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철거할 필요 없이 그냥 사라 이거죠. 나는 그냥은 못 나가겠다. 아직도 5억 가치가 있는데 철거되는 건 사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지상권자에게도 큰 손해를 주기 때문에 매수,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갱신 청구는요.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갱신을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은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되면 매수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매수 청구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절할 수 있어도 매수 청구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요. 매매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요. 매매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 갑은 을한테 돈 주고 사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 매수 청구, 일방적 의사로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청구를 함과 동시에 갑은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을 사야 될, 매수해야 될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에서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구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래서 요 특별 규정으로서 철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한다든지 먼저 이걸 1차적으로 청구합니다. 처음부터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토지 소유자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도 자기가 필요도 없는 것도 무조건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갱신을 청구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그냥 돈 주고 사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 갱신을 해주면서 다시 계속 월세를 계속 받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는 토지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처음부터 바로 매수 청구는 할 수 없고 먼저 갱신 청구를 하고 거절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둘 중에 어떤 걸 받을 것인지를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로 소멸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존하고 있을 경우에 건물 등이 현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상권의 그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요. 설정자가 이를 거절하게 되면은 그 지상물을 사라라고 하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상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특별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그 밑에는요, 이제 특수지상권이 있는데요. 특수지상권.
자, 특수지상권은요, 일반적으로 지상권자도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기 때문에요. 자, 보죠. 자,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게 되면은, 을은 이 토지의 사용권은 상하 모두에 미치게 되겠죠. 지표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도 사용하고 지하도 사용합니다.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상권이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런데 요런 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뚫으려고 합니다. 지하철을. 그러면 지하철을 뚫으려고 하는데 남의 토지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만 계속 지하철이 지나가게 되면 너무 복잡하게 지하철이 그려지기 때문에 남의 토지,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 지하철을 뚫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만약에 지하철을 뚫기 위해서, 이건 지하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지하에까지 미치기 때문에요. 이 토지 갑의 승낙이 없이는 갑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하철을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하철을 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 토지를 원래는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돈 주고 산 다음에 지하철을 뚫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걸 돈 주고 다 살려고 수용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너무 많이 드는데 문제는 서울시에는 지표면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지하만 사용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하는데 토지 전체를 수용할 필요가 없고요. 토지 소유자 값도 어떻습니까? 지하철 뚫기 해줬다고 해서 자기가 토지 지표면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면은 굳이 서울시에서 이 전체를 다 수용할 필요는 없게 되겠죠.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사용권이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하게 하는 지상권을 취득하면은 갑도 토지의 전부를 사용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 시가가 1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지상권의 비용으로서 한 5억 정도를 받고 5억 정도를 전체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려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하게 되면 5억까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갑도 지표면은 계속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이 부담을 갖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을 못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설정하게 되면 그만큼 지상권을 설정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5억을 줘야 될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한 몇천만 원을 주면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이제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체에 대해서 또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상하 범위를, 지하의 상하 범위를 통해 상하 범위를 정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일정한 부분을 딱 구분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죠.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지하철을 뚫리게 되면서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져 가지고 이제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지하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요, 지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한전에서요, 송전탑, 송전선이 있는데요, 송전선을 공로로만 계속 송전선을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 위로 송전선을 놔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타인의 토지 위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갑은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 200m까지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내 토지에 송전선을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돼요? 허락 안 해주면 송전선 못 놓습니다. 그럼 송전선 놓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든지 지상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송전선 하나 이만큼 놓으려고요. 전체를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상 200m에서 지상 250m 여기까지만 내가 네 토지를 좀 사용하자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갑이 지표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지상권 설정하는데 비용이 적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지상의 어떤 공간, 일정한 공간, 지하의 일정한 공간을 상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일반 지상권과 동일한데 이렇게 상하 범위가 정해져 가지고 이루어진다. 요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로는요, 보시면은요, 건물,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 자, 나무는 어떻습니까? 계속 자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목은 계속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구분지상권 설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지상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구분지상권 설정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구분지상권이라는 특수한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분묘기지권하고 양가로 3법 보시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게 대표적인 법률에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리고 이 분묘기지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요, 이것은 법의 규정이 없어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대표적인 두 가지,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요. 이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이 토지를 을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그 토지를 딱 갔더니 여기에 분묘가 하나 설치됐어요. 묘가 하나 있다는 거죠. 갑의 조상 묘가 있습니다. 묘가.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요, 철거를 청구했어요. 야, 묘 철거해라 이거죠. 묘를 철거해야 이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묘를 철거해라 합니다.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요, 야, 토지 살 때 내가 철거한다고 한 적 없지 않냐? 철거하기라는 특약이 없었다는 거죠. 철거 특약이 없었어요. 자, 철거 특약이 없이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그 토지에 이렇게 분묘, 이게 묘죠, 분묘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분묘에 대한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갑의 조상이었으면 갑이 분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갑이 어떻게 돼요? 분묘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고, 묘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 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권은 을에게 있고, 분묘의 소유권은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이 되겠죠. 지상물. 공작물이 됩니다. 공작물의 소유는 갑이 있고요. 그러면은 갑은 어떻습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었을 경우만 철거를 해야 되고, 토지 사용권이 있으면은 철거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토지 사용권이 없으면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요,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만 없었지, 이 사람에게 어떤 지상권이랄지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해 주기라는 토지 사용권에 대한 철거 특약도 하지 않고 동시에 토지 사용권에 대한 계약도 어떻게 돼요? 합의도 없었어요. 합의도 없이 그런데 또 철거 특약이 없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토지 사용권이 없으니까 철거 특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관습법적으로 우리 판례가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철거 특약이 없으면은 갑에게 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해야 될 토지가 있겠죠. 이 토지를 기지라고 합니다. 이 분묘에 대한 기지가 되겠죠. 이 분묘에 대한 기지에 대한 그 사용권을 당연히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걸 분묘기지권이에요. 법의 규정은 없고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양도를 했는데 분묘를 철거하는 특약이 없었을 경우에는 비록 따로 토지 사용권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분묘 소유자는 당연히 이 분묘 기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을 분묘 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이 있어버리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철거를 청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묘 놓은 상태에서요, 토지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대신에 을은 이제 갑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까?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지만은 사용료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분묘 그 토지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얼마 받지도 못하게 되겠죠. 받지도 못하지만은 돈은 별로 못 받으면서 묘가 있으니까 뭘 이용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살 때요, 특히 산 같은 거 살 때는요, 반드시 토지를 가서 봐야 됩니다. 보고서요, 혹시라도 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묘 있다라는 것이 인정되면, 묘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계약서에다가 철거 특약을 해야 돼요. 이걸 집어넣습니다. 철거 특약을 했으면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철거 특약이 없었을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분묘 기지에 대한 사용권이 바로 분묘기지권인데,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이제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비슷하죠.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성립은요, 이렇게, 자, 보죠. 동그라미 1번처럼 임야를 매각하면서 분묘 이전 특약, 철거 특약이 없이 임야만 매입한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관습법에서 인정됩니다. 또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시효취득도 가능합니다. 시효취득도. 남의 죽어가지고 묘자리가 없으면 잘 죽을 권리도 없어요. 묘자리가 없으면 죽어봤자 이렇게 매장을 할 곳이 없으면 죽어봤자 어디다 매장을 해요?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돈 없으면 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가 묘자리가 없어요. 묘자리도 없이 땅 하나도 없이 남겨준 거 없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자식들이 매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땅이 없으니까 모르게 남의 땅에다 이렇게 매장을 해버렸어요. 자, 매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토지 소유자가 을이에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요, 이거 빨리 철거하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철거하라고 해야 되는데 철거하라고 청구를 하지 않고요, 우리 취득시효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철거하라고 하지를 않아가지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점유하면서 이 분묘 기지를 점유하면서 20년이 흐르면요, 이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효 취득.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효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와 좀 다릅니다. 갑이 토지를 팔았는데 분묘가 있었을 경우에는 갑은 사용료 줘야 되겠죠. 철거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시효 취득을 했을 때는 을이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철거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안아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몰래 제사를 계속 이렇게 점유하면서 지내면서 20년이 흘렀을 때요. 그러면 이 사람은 20년 동안 사용료를 한 번도 안 줬겠죠. 몰랐으니까 철거라고 안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용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시효 취득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 지료를 내야 된다. 이게 좀 어색하죠. 따라서요, 이때는 시효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요, 무상이 원칙이다. 시효 취득에 의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이것도 관습법상 물권이요.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하기 때문에요,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등기는 필요 없다는 거죠. 등기하지 않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자, 4번 보시면 분묘에 부모님을 합장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묘가 하나 있을 때가 있고 두 개 있을 때하고 전혀 달라집니다. 철거할 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모님을 여기다, 부모 중에 아버님을 여기다 모셨는데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요, 이 관을 약간 이쪽으로 밀고 여기다가 또 하나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안에 있는 유골이 한 분이냐 두 분이냐에 따라서 철거할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합장할 권리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가는 3번은요, 이제 분묘기지권과도 비슷한 것으로서 오히려 이것은 이제 지상권과 비슷한 것인데요. 분묘기지권 이외에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즉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에 의해서 발생되는 또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됩니다. 이것도 비슷한 것이죠. 비슷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분묘가 아니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여기다가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그래서 갑은요, 토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건물 소유권도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하면서요, 소유권을 넘기는데 토지만 팔았어요. 자,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토지만 팔 수도 있고 건물만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토지에 대해서만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을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팔지를 않았기 때문에 갑이 소유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남의 토지 위에. 자, 남의 토지에 건물을 갖게 됐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토지 사용권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때, 즉 토지 사용권이 없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두 사람 사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기라는 특약은 없었어요. 철거하기라는 특약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임차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이런 토지 사용권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둘 다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에 대한 합의가 없었지만은 철거 특약이 비록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토지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철거해야 되는 거죠.
철거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앞에서 분묘기지권과 비슷하게요. 분묘기지권과 비슷하게 만약에 동일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이제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매도했다는 거죠. 양도를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졌을 경우에는 비록 토지 사용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철거 특약이 없었으면은 갑에게는 당연히 지상권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사용권, 지상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상권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합의가 없이도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요, 우리 현행 실정법은 없습니다. 실정법은 없지만 이것이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법정했을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그 법정지상권. 그럼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건물 가치가 10억이고요. 토지 가치가 10억이었다고 해보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소유권 20억짜리, 건물 소유권 20억, 그래서 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토지만 산다고 해보죠. 자, 토지만 샀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하겠죠. 토지 위에 건물인데 건물을 사지 않고 토지만 삽니다. 토지만 살 때는요,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지 않으면서 토지만 사는 거죠. 건물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건물이 소유자라는 걸 뻔히 알면서 토지만 샀다라는 것은요, 이 토지를 갑에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 양해가 돼 있는 것이죠. 양해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준 것으로 취급해가지고요, 갑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5억으로. 떨어지니까는 을은 토지만 살 때 얼마 주고 사겠습니까? 5억만 주고 사겠죠. 갑은 건물은 팔지 않고 토지만 팔 때는 어떻게 돼요? 5억밖에 가치가 없는 거죠, 토지는. 그래서 을은 5억만 주고 사겠죠.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한꺼번에 사면은 당연히 20억 주고 사겠죠. 20억 주고 살 테지만 토지만 살 때는 이 사람은 5억만 주고 사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인정한다고 해서요, 을에게 손해보는 일은 없겠죠.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건물만 사는 사람도 있겠죠. 을이 아니라 토지만, 만약에 토지는 그대로 두고 건물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만 병하게 판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요, 둘 다 10억인데 건물만 팔 때는 건물 팔자마자 야, 내 땅이니까 건물 철거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건물을 팔 때는 어떻습니까?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주기로 어느 정도 양해가 돼 있는 것이죠. 따라서 건물만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따로 건물 사용권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병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건물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갖는다라고 봅니다. 갖는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이때는 병한테는 얼마에 팔겠습니까? 지상권이 한 5억 정도 가치가 있으면은 갑은 병한테는 이 건물을 팔 때는 15억에 팔겠죠. 그래야 되겠죠. 어차피 토지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10억짜리를. 그러니까 5억의 가치를 감안해가지고 15억. 그러니까 병은 한 15억에 사게 되는 거고, 토지만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5억에 사는 거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이제 동일한 소유자여야 됩니다. 그랬는데 매매 기타의 사유로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특별히 철거하기로는 특약이 없었어요. 특약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준 것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당연히 지상권을 인정을 하겠다. 이것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철거하기로 특약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철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는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은 이제 정당한 지상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지상권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마지막 용익물권인 전세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